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아시죠? 그만큼 칭찬 한마디의 긍정적 효과는 크다는 건데요. 남을 헐뜯는 말이 아니라 칭찬을 자주 하면 나의 정신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영국 스태퍼드셔 대학교 연구팀은 160명을 대상으로 얼만큼이나 남의 뒷이야기를 자주 하는지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유대감을 많이 느꼈지만 그것이 자존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요.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남 이야기를 할 때 칭찬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험담을 많이 하는지 물었어요. 그 결과는요, 남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의 제니퍼 콜 박사는 비록 나에게는 없지만 바람직한 점을 많이 가진 남을 솔직하게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즉 남의 이야기를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게 하면 내 정신 건강에 크게 좋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 다른 이에게 칭찬을 한마디 꼭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3월 2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봤는데요. 칭찬의 말 한마디가 남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서로 칭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네. 순철 씨는 네. 일단 뭔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왜? 좀 그래서 배려를 많이 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내비쳤을 때 일단 공감을 해줘요.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순철 씨만의 의견을 피력하긴 하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공감 능력과 배려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봤어요. 배려가 뛰어나다는 건 왜죠? 뭔가 그 상대방의 상황을 좀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렇군요. 주장만을 고집한다기보다는. 네. 제 주장은 SNS로 다 하니까. 그렇게 푸니까 네.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남을 배려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키 씨는 이제 항상 밝다. 네, 그게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밝은 게요? 네, 언제 저 화나면 무섭다.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밝다. 이 칭찬인가요, 이거? 아니 밝다. 네. 네,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밝고 명랑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참 고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한번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까마득한 기억에 까마득한 기억에 네.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작가님에게도 좀 칭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가님. 네. 저희 작가님은 굉장한 동안이시죠. 얼마나 동안이길래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보다 언니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그렇군요. 동안이시다. 그렇습니다.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이 뭐라 그럴까요? 목소리가 정말 이뻐요. 예, 좀 저랑 달라요, 그죠? 이게 목소리가 화려하게 이쁘다 그러죠. 오키 씨는 뭔가 그 수수한 목소리라면 작가님은 굉장히 화려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되게 그런 궁금해하실 것 생각이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막혀가지고 약간 뜸을 들였는데. 나중에 한번 목소리 출연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봐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서로
애매하게 뭔가 칭찬 주고 받았어요. 저희 네. 입장에서는 네. 뭔가 자존감이 쏙쏙 크는 기분이 드나요? 네. 어쨌든 옥신 박다. 그걸 이제 인정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존감이 크는 것 같아요. 저 자존감 뭐 항상 높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네. 네네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소에 험담이나 나쁜 말보다 칭찬과 좋은 말을 자주 하는 게 내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라는 거 잊지 네,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순철 홍옥희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떤 방안과 대책을 내놨는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어떤 방안이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꽃이 피는 3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3월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 3월에 열리는 축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자투리 시간 웰빙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규제 완화와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서비스업이 아닌 스포츠,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인데요. 중국이나 신흥국 등 세계 경제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고 수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려는 건데요. 투자를 막는 규제는 풀어주고 새로운 서비스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육성하겠다고 제시한 새로운 서비스업은 스포츠 산업과 공유 경제, 헬스케어, 대학의 해외 진출로 기존의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보다 새 서비스업을 육성하면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서 투자나 고용 등에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50조 원 상당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일자리도 50만 개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프리미엄급 농수산식품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을 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고부가 가치 품종을 개발하고 김치는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수출 유망 품목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요. 일반 농산물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프리미엄급 유기농 농산물 생산을 활성화시킬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유기농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인증 기준 개선과 유기농 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생산과 유통 기반을 늘릴 예정이에요. 한류의 파급 효과가 큰 지역에서는 수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업체와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국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 K푸드존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요. 수출 목적의 고품질 농수산식품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네,
농림수산 투자를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바꾸면서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고요. 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수출 중심의 농업 특화 단지를 조성해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데요. 새만금과 경기 화성 화웅 관척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요. 농업 특화 단지에는 최장 30년까지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첨단 유리 온실 등 각종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자체 브랜드를 달고 자유무역협정 FTA로 확보된 판로를 통해 수출하게 됩니다. 또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참치나 연어 등의 양식업에 대규모 자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고요. 민간 주도로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 사용 허가 범위를 현행 10헥타르 이내에서 100헥타르까지 늘려서 평창과 정선, 함양 등의 산양상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데는 생산에만 집중됐던 그 농립업 분야를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6차 산업 인증 사업자가 숙박이나 음식, 판매,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융복함 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어항이나 항만구역 등에서 수상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 조성도 추진하고요.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네. 현행 정통주 시설 기준이 적정한지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은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면 또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도시민이 귀농 주택을 구매할 때 1가구 1주택에 한해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해주고요. 귀농 귀촌인 대상의 교육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주요 지역 거점 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 귀촌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 단위로 귀농인 우수 멘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네. 또한 전국 농어촌 곳곳에 있는 폐교를 귀농 귀촌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귀농 귀촌 센터 등 공익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무상 임대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무역 투자 진흥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게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공유경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같이 쓰는 협동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자동차나 집 등의 자산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우선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 민박업 제도를 신설합니다. 최근 에어비앤비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숙박 서비스 용도로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는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이나 신고 없이 주택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네. 신설되는 공유 민박업은 전용 거주 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 주거용 주택에서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공유 민박이 이제 전부 허용되는 건 아니죠? 이게 다 풀어주면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올해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과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공유 민박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주택이 대상이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 시설은 제외되고요. 기존 민방업 사업자나 여관, 모텔 등 경쟁업자와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네. 일정 요건을 갖출 때만 등록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영업 가능 일수도 연간 120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상생해야죠. 네. 자, 공유 민박과 함께 카쉐어링이라고 하죠. 차량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차량 공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량 공유 업체 주차장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고요. 네, 차량 공유는 업체가 제공하는 차를 일정 금액을 내고 원하는 시간만큼 빌려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차량 공유업체 두 곳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2013년 16만 명에서 작년에는 255만 명으로 2년 만에 16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부설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에 공유 차량의 전용 주차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지자체장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차량 공유 업체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서 영업용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고 서울시와 인천시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공영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해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4월 중 카쉐어링 시범 도시를 지정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 공유 업체의 경우 경찰청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의 운전면허 번호가 유효한지만 확인할 수 있고 하루 3,000회 정도로 제한됐는데요. 앞으로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여부, 면허 종류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제시된 농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전략과 공유 경제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제시된 투자 활성화 대책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봄봄봄봄봄이었어요. 네. 아나나나. 우리들 마음속에도 봄이 있습니다. 네. 자, 아직 뭐 좀 꽃샘추위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약간 싸늘하긴 한데 봄입니다. 그죠. 3월이 되니까 이제 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봄이 되면 뭐 하고 싶습니까? 떠나고 싶죠. 떠나고 싶군요. 네. 자, 그 오키 씨 참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3월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축제가 열려요. 3월에는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 그래요. 지역만의 특색이 또 느껴지고 재밌잖아요. 네. 근데 바로 떠나고 싶다면 어디로 떠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제주도 어떠십니까? 좋죠. 2016 제주 들불 축제가 들불이 희망 세계로 번지다라는 주제로 바로 내일이죠. 3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정말 바로 떠날 때 제주도로 가면 되겠네요. 바로 내일 열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들불 축제가 뭔지 되게 생소해요. 네, 제주는 1970년대쯤만 해도
농한개 소를 방목해서 기르던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양질의 목초를 먹이기 위해 목야지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이 양축 농가들은 마을의 가축들을 한데 모아서 윤번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관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작된 방해, 즉 불로키가 제주 들불축제로 승화 발전된 건데요. 방해는 방목지가 될 목야지에 불을 놓아서 새 풀이 돋아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를 효과적으로 방목하기 위해 목야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제주의 옛 목축 문화였는데요. 불로키를 하는 기간에는 그 일대가 마치 산불이 난 것 같은 그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와, 정말 엄청 성대하게 열렸나 봐요. 네. 산불이 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으면 이 제주 들불 축제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축제 기간도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났다가 올해부터는 나흘간 개최된다고 하네요. 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 선정된 제주 들불 축제가 올해는 더욱 화려해진다고 해요. 제주 들불 축제는 들불이 희망이 샘솟는 날과 희망이 연그는 날, 희망이 번지는 날, 들불 희망을 나누는 날로 날짜별 주제마당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지름 8m에 달하는 초대형 지구형 달집과 43개의 달집을 설치해 불로키의 장관을 펼쳐 보이고요. 불로키 주제 공연과 오름정상 화산 불출쇼 등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동안 읍면동 단위의 경연 위주에서 벗어나서 듬돌 들기, 그러니까 돌을 드는 경연대회, 막 이제 역도 같은 경기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넋둥배기, 요거는 윷놀이. 아, 그래요? 그리고 집줄 놓기, 초가지붕 잇기라고 해요. 이 같은 전통놀이에 이 관광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팽이치기와 제기차기 등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의 놀이마당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제주에만 통하는 단어들이 축제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넋둥배기, 이건 넋둥이 아마 이제 말이 4개잖아요. 넋둥배기가. 아, 그렇구나.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음. 또 올해에는 특별히 새롭게 준비된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들불아, 내 손을 들어주어 코너에서는 1000개의 횃불을 준비해가지고 관람객이 참여하는 횃불 대행진을 펼치고요.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소원 방식을 체험하는 세계 나라별 소원 기원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그 부적 같은 거 걸어두는 거잖아요. 사원 그렇군요. 같은 데서. 30만 제곱미터의 이 오름을 통째로 태우는 오름 블로키는 제주 들불 축제의 최대 하이라이트라고 하네요. 이 축제 기간에는 전국 사진 콘테스트와 오름 트레킹, 제주의 소리길 체험, 그리고 승마 체험, 오름잔디 썰매 타기, 쥐불놀이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제주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 전통 음식 체험 등을 마련해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축제 풍성함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숨이 차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진짜. 제주 들불 축제에 참여하면 이 제주만의 특색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봄하면 또 꽃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봄바람이 날리면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네. 3월에는 어떤 봄꽃 축제가 열리나요? 네, 3월에는 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주는 이 매화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이 광양 매화 축제라고 있습니다. 이 광양 매화 축제, 꽃길 따라 물길 따라 섬진강 매화 여행이라는 주제로 18일에서 27일까지 약 10일간 개최됩니다. 이거 진짜 예쁘겠네요. 섬진강과 함께 매화를 볼 수 있는 기회. 너무 되게 뭔가 여심도 자극할 것 같고 되게 기대되는데요. 네, 광양 매화 축제는 섬진강변 섬진말과 섬진교 둔치에서 해마다 3월 중순에 열리는데요. 1997년에 고품질의 매실과 매실식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큰 축제가 됐어요. 섬진강변 이
백운산 자락에 이 군락을 이룬 매화단지는 전국에서 이 매화 경치로는 최고 으뜸으로 칠 정도로 아름다워가지고요. 영화 취화선이나 드라마 다모 등의 배경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광양시는 올해 축제를 위해서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네. 안내 서비스를 충실하게 할 예정인데요. 이 주 행사장인 마을에서는 메아리 캠핑장, 매화 사생대회, 매화 분재 전시회, 매화 공익품 만들기, 매실 음식 경연대회, 매실 비누 만들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추억의 교복 체험이나 느림부 우체국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매화와 함께 이렇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매화 즐기러 가면서 뭔가 이런 매화에 관한 상품도 같이 가져오는 넉넉한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남 양산에서도 봄의 전령 매화를 만끽할 수 있는 원동 매화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올해 원동 매화 축제는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해요. 매화양 힐링 콘서트, 시승격 20주년 기념음악회와 기념사진전, 전국 사투리 경연대회, 학생사생 실기대회, 매화박사 콘테스트 등 다양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원동 청정 미나리 할인 행사 등 이 특상품 시식과 판매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변을 중심으로 각종 소공연 행사와 프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요.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가 있는 매화공원과 원동역 간에는 보행자 전용 데크길이 새로 조성돼서요. 보다 여유롭게 매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네, 정말 곳곳에서 이런 매화 축제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봄꽃 축제는 언제 열리죠? 네, 노란 산수유꽃이 만발하는 구례 산수유 축제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전남 구례군 지리산 온천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번 구례 산수유 축제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 너무 낭만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산수유꽃으로 만든 차를 비롯해서 술이나 음식 등을 맛볼 수 있고 다양한 음악회와 콘서트가 열리고 산수유 러브레터와 전통놀이, 산수유 아파 체험 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순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 판매 등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산수유 러브레터 같은 거 만들어서 뭔가 누구한테 보내보자 막 이런 취지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볼거리는 정말 풍성한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렇죠. 오키 씨가 좋아하는 먹거리 축제가 빠져서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3월의 마지막에는 딸기 축제가 열리는 야호! 말이죠. 2016 논산 딸기 축제 가깝죠? 혹시 네. 가까운데 논산 딸기 축제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논산천 둔치와 관내 딸기 농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논산 딸기 축제에서는 특히 딸기 수확 체험 프로그램이 이 가족 간의 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딸기 축제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여자분들도 좋아요. 저도 딸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이 봄꽃 축제부터 딸기 축제까지 정말 봄 내음이 가득한 축제들이 가득한데요. 3월에는 연인, 가족, 친구들과 함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봄 축제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 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되게 특이하면서도 재기발랄한 그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할 화가는 16세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화가로 르네상스기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그림을 그렸지 싶을 정도로 정말 독특해요. 어떻게 그렸는데 그런가요? 우리 가끔 이렇게 재미난 상상할 때가 있죠. 네. 어떤 사물이나 동물의 형상을 보고 이거 사람의 얼굴 모양이다. 이렇게 문득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고구마는 진짜 사람 얼굴같이 생겼다. 뭐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반대로 사람 얼굴을 보면서 무슨 동물이랑 닮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 관상도 나오기도 했었고. 네. 순철 씨 보고도 사람들이 뭐 닮았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곰돌이 푸를 닮았다 그러던데. 진짜 내 옆에 푸가 앉아있네. 몰랐어요. 진짜 푸의 현실화다. 네. 네. 저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냥 쌩얼은 강아지과인데 화장하면 고양이과가 그렇군요. 제가 화장을 좀 독하게 하는 편인가? 뭐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물체를 보고 다른 물체를 연상하기도 하는데요. 16세기에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작품을 그린 화가가 바로 주세페 아르침볼도예요. 아르침볼도는 채소나 생선, 동물, 심지어는 책 같은 이런 사물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과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그것도 막 여러 가지를 막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화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린 뒤에 그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드릴게요. 네, 이 화가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출중했다면서요. 네, 아버지가 좀 이렇게 일이 잘 들어오는 화가였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아르침볼도도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래서 1549년 20대의 나이에 아버지와 같이 밀라노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조수 역할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방식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익힐 수 있었어요. 이렇게 큰 작업을 하면서 밀라노에서 명성을 착실히 쌓아가던 아르침볼도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562년 35세의 나이에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정 화가가 될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이름은 생소하지만 왕가의 궁정 화가라면 굉장히 출세한 거네요. 그렇죠. 가장 화가 중에 가장 큰 명예가 아닐까 싶은데 합스부르크 왕가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세계사, 특히 유럽의 역사에서 빠질 수가 없는 가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최대의 왕실 가문이고요. 특히 거의 600여 년 동안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몇 개국 영토를 지배하면서 공격적인 혼인 정책으로 거의 모든 유럽 왕들과 친척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키워갔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 사람 중에 유명한 인물이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결혼한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또 이 결혼을 통해서 가문을 지키고 가문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근친혼이 이루어졌고요. 그 때문에 유전병이 생겨서 주걱턱이 발달했던 왕가이기도 해요. 가문의 이 뭐라 그럴까요? 비극이라고 볼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주걱턱을 합스부르크 립이라고 이렇게 뭔가 네네네. 병명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아르침볼도는 젊은 나이에 그런 대단한 왕실 가문의 궁정 화가가 됐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성공한 거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 영토의 절반을 지배했던 정성기 시대의 왕 카를 5세는요. 아들과 동생에게 유럽을 절반씩 나눠줍니다. 아들 펠리페 2세에게는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를 주고요. 동생인 페르디난트 1세에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등 동유럽권과 로마의 영토를 줬어요. 이때 밀라노에서 아버지와 같이 화가로 활동하던 아르침볼도가 페르디난트 눈에 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를 궁정 화가로 발탁을 했고 아르침볼도는 체코의 프라하로 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페르디난트만 모신 게 아니라 3대 왕을 모셨어요. 처음 부름을 받은 것은 아까 말했듯이 페르디난트 1세였고요. 그 후에 왕위에 오른 막시밀리안 2세 그리고 루돌프 2세 때까지 20년 동안 이 황제를 모셨어요. 또 그 후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백작 자기까지 받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3대에 걸쳐가지고 궁정화가를 했다니 참 그림 실력도 물론 뛰어났겠지만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게 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네. 사회생활을 잘했다 그런 생각 드네요. 뭔가 그런 언변도 뛰어나고 막 그랬던 사람 같아요. 저도 그런 기술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무시 못할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르침볼도는 페르디난트 1세 때까지는 정통적인 기법에 따라 종교화 등을 그리면서 여느 화가들의 그림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황제에 오른 막시밀리안 2세 때부터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이 나타나게 됩니다. 막시밀리안 2세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 세계의 희귀한 동식물 표본이나 과학기구 등 신기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위세를 전 유럽에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르네상스와는 다른 합스부르크만의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내고 싶어 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이 그런 예술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 황제의 의중을 간파한 아르침볼도는 마침내 자신이 진짜 그려보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마치 그 굉장히 특이하고 예전에 본 적 없던 새로운 그림을 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어떤 그림이었나요? 막시밀리안 2사의 초상화라며 가지고 온 그림이었는데요. 머리는 체리 등 각종 열매들로 채우고요. 눈썹은 벼잎, 눈은 강낭콩, 코는 오이, 얼굴은 마늘과 복숭아, 당근으로 채우고 옷은 밀집으로 만든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종 채소와 과일을 조합해서 인물을 형상화한 거죠. 신기한데요. 황제의 초상화를 그렇게 그렸다는 게 황제가 진노할 일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이걸 당신의 초상화라며 황제에게 내밀었는데 뭐 보통 황제라면은 정말 엄청 화를 냈겠죠. 네. 장난치는 것 같고 괴상스럽고 심지어는 좀 괴물 같아 보였거든요. 어허. 그런데 막시밀리안 2세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재밌어 했어요. 어허. 아르침볼도가 그린 작품 제목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개 4작품이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예시로 든 그림이 여름이었고요. 이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1566년에 막시밀리안 2세는 오스만 제국이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서아시아 대륙을 정복한 후에 신성 로마 제국 영토인 헝가리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함에 빠집니다. 게다가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일부 영토를 뺏기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되는 굴욕적인 계약도 맺게 돼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막시밀리안 2세는 초상화를 통해 다시 권위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르침볼도는 그런 당시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상황과 막시밀리안 2세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초상화로 4개의 작품을 그렸고요. 각 계절에 맞는 사물로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했어요. 봄은 꽃, 여름은 채소와 과일, 가을은 곡식, 겨울은 고목나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4개를 그렸다고 하는데 왜 4개였는지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옛날에 특히 왕과 황제의 시절에는 계절의 변화와 날씨는 왕의 능력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뭄이나 홍수가 오면 왕이 자신의 부덕이라면서 제사를 지내곤 했었잖아요. 네. 네. 아르침볼도는 사계를 황제 자체라고 묘사하면서 날씨를 주관하는 황제의 전지전능함을 묘사한 거였어요. 굉장히 재치 있게 그렸기 때문에 황제가 진노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모습이 채소로 뒤덮인 괴물 같아 보이면 좀 꺼림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황제도 굉장히 그 유머 감각이 좀 넘치는 사람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황제가 얼마나 이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지 축제 기간에 실제로 이 초상화처럼 온몸을 채소로 뒤덮인 채 나타나기도 했었다고 해요. 약간 좀 본인도 유머러스한 사람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아르침볼도가 굉장히 좀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게요. 좋은 상사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그리고 그 후에 황제 자리에 오른 루돌프 2세도 아버지처럼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쭉 궁정화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 성공하려면 본인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그 운도 따라야 되지 않는가. 네, 기회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그림 해설 들어볼까요? 주세페 아르침볼도는 르네상스 시대에 쉽게 생각하기 힘든 독특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물, 과일, 채소, 꽃 등 여러 가지 사물을 조합해서 인물을 형상화한 조합 인물화를 그린 것입니다. 정교한 정물화 형식의 인물화는 괴상망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궁정화가로 둔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런 그림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품을 뛰어넘는 합스부르크만의 새로운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르침볼도의 대표작 중 하나인 채소 기르는 사람은 커다란 바구니에 양파, 무, 당근, 버섯 등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정물화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거꾸로 뒤집으면 채소들은 인물의 얼굴이 되고 바구니는 모자가 되는 인물화가 됩니다. 이런 독특한 그림 양식은 아르침볼도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 노트를 보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스케치 노트 중 환상적인 그림이 담긴 그로테스크 시리즈가 아르침볼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이 아르침볼도만의 재미있는 그림이 탄생하는 데 영향을 줬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가 모셨던 황제 막시밀리안 2세의 측면 초상화입니다. 봄은 머리와 얼굴이 모두 봄에 피는 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은 잎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록달록한 꽃의 색과 살짝 홍조를 띤 붉은 뺨,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여름은 오이로 코를 만들고 체리로 눈동자를 표현했습니다. 동그랗게 튀어나온 뺨은 복숭아입니다. 입술과 치아는 완두콩으로 표현한 것이 재치 있어 보입니다. 머리도 아직 여물지 않은 밤송이와 각종 열매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옷은 밀 이삭으로 그려졌는데 목 부분에는 아르침볼도의 이름이, 어깨 부분에는 그림의 제작 연도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머리에 호박 모자를 쓴 인물은 포도송이들로 머리카락을 이루었고 버섯이 귀, 배가 코, 사과가 뺨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술은 밤송이로 그렸고 덥수룩한 수염은 숯으로 장식했습니다. 몸은 포도주 통입니다. 풍성함과 생명력이 느껴지는 새 계절과는 다르게 겨울은 마른 고목나무로 인물을 나타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머리카락과 고목나무에 갈라진 틈이 생명의 빛을 잃은 듯 보이지만 목에서 한 줄기 뻗어나온 가지에 매달린 오렌지와 레몬이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네 계절은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봄은 소년기를, 여름은 청년기, 가을은 중년기, 겨울은 노년기의 얼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침볼도는 막시밀리안 2세를 사계로 표현하면서 하늘의 운행과 날씨를 주관하는 황제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화가 아르침볼도.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본 그의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는 사후에 품위가 없다며 평가절하 당했습니다. 그러나 3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피카소와 뒤샹, 달리 같은 화가들에 의해 그 예술성이 발견되면서 초현실주의 예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1500년대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왜 시대를 앞서간 화가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 그림 읽어주는 여자 할 때 시대를 앞서가게 되면 굉장한 고초를 겪게 되긴 하는데 네네네. 이 사람은 안 그랬네요. 참. 네, 운이 트였기도 했고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음. 그 당시에 사람을 동물이나 채소로 묘사한다는 건 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네. 뭐 그 위시대, 음. 그러니까 향후에도 시대를 앞서가면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1500년대인데 말이죠. 르네상스 시대, 야. 인간이 중심이었던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르침볼드의 예술 세계를 이해해주는 전폭적인 지원자가 황제였다는 게 정말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런 재미있는 그림을 지금까지 볼 수 있게 된 거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 주스페 아르침볼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네, 오늘은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투리 시간 웰빙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5초, 5분만 잘 써도 평생 웰빙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웰빙 라이프는 누구나 희망하지만 대부분 돈과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곤 하죠. 값비싼 유기농 식품을 먹고 요가와 스파 등을 즐기는 것만 웰빙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노스웨스트 대학교 심리행동센터 데니얼 키르센바움 박사는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잠깐이라도 여유 시간을 활용해 건강을 다지는 노력이 진정한 웰빙 라이프라고 잘라 말합니다. 데니얼 박사는 그에 져서 타임 레코더를 통해 주어진 시간별 웰빙 라이프를 제안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큰 인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시간별 웰빙 라이프를 토대로 짜투리 시간 웰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초 웰빙법입니다. 첫째, 반대편 사용하기인데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쪽을 쓰고 왼손잡이라면 오른쪽을 쓰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한쪽만 사용하면 신체 균형은 점점 틀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당장 가방 매는 쪽을 반대쪽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세를 수시로 바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특정 근육과 뼈에 무리가 가고 혈액순환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하지정맥류 환자의 80%는 장시간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조금씩 움직여주기 바랍니다. 셋째,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어주세요. 지나치게 넥타이를 조이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가는 경정맥의 평균 혈류 속도가 정상치의 60%로 떨어집니다. 와이셔츠에 손가락이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매는 것이 적합합니다. 허리띠도 마찬가지죠. 넷째, 비타민을 복용하세요. 가장 간단한 건강법인데요. 흡연자라면 비타민 C, 애주가는 비타민 B, 노인은 비타민 B, C, E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족한 비타민 A 계열인 베타카로틴은 노화를 방지하거든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2-3리터 정도의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목소리를 맑게 하고 코 점막을 촉촉하게 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물을 항상 옆에 놓고 목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 5초 웰빙은 이렇게 반대편 사용하기, 자세 자주 바꾸기, 넥타이와 허리띠 풀기, 비타민 먹기, 물 많이 마시기 등 5가지를 늘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5분 웰빙법입니다. 첫째, 계단을 오르세요. 심장과 근육과 뼈를 위한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할 위험률이 20% 이상 줄었답니다. 둘째, 작은 유머에도 박장대소하세요. 크게 소리내서 웃으면 면역력이 증진되고 산소 섭취량도 늡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분간 크게 웃으면 10분간 보트에 노를 저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셋째, 잠시 일손을 놓으세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조사에 따르면 95%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긴장시키고 이마에 힘을 준다는데요. 잠시 손을 무릎에 얹고 명상에 빠지는 행동만으로도 몸이 이완돼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사무실에서 자주 움직여주세요. 복사하기, 팩스 보내기 등 간단한 일들은 자신이 직접 해야 굳어진 근육이 풀어집니다. 부하 직원 시키지 말고 직접 하세요. 그리고 전달할 용건이 있을 때 내선 전화 대신 직접 자리로 찾아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셨죠? 웰빙 건강법 중에 5분 웰빙법은 계단을 오르고 자주 크게 웃으면서 잠시 일손을 놓고 사무실에서 자주 움직여주는 이 4가지를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10분 웰빙법입니다. 첫째, 척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척추 스트레칭부터 하세요. 근육과 관절 유연성이 좋아져서 신체 활력을 얻습니다. 바닥에 온몸을 붙이고 엎드렸다가 척추를 세우는 동작을 8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면 척추 근력도 좋아집니다. 둘째, 구두굽을 갈아주세요. 너무 오래 신어서 쿠션이 없는 신발은 발을 지치게 합니다. 굽이 다르면 다리 근육을 잡아당기고 발가락을 조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티타임을 가지세요. 차는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로즈메리 차나 율무차 등도 좋은데요. 이뇨작용이 있고 스트레스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10분 웰빙법은 척추 운동을 해주고 구두굽을 갈아주고 티타임을 갖는 겁니다. 끝으로 15분 웰빙법입니다. 첫째, 식사 전후에 걸어주세요. 점심시간에는 15분 정도 걸어서 식당으로 가세요. 식사 전 산책은 에너지 대사율을 높여줘서 섭취 칼로리를 빠르게 연소시킵니다. 그리고 식후 산책은 소화불량을 막아줍니다.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책상 한쪽에 꽂아둔 소설책, 시집을 펼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활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 잠깐 졸아주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4-5시간씩 계속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수면장애, 당뇨병, 고혈압 등에 잘 걸리는데요. 15분 안팎의 짧은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네, 이렇게 식사 전후에 걸어주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낮에는 잠깐의 낮잠을 자는 이 3가지가 15분 웰빙법입니다. 네, 오늘은 5초 웰빙법, 5분 웰빙법, 10분 웰빙법, 15분 웰빙법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건강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들이니만큼 잘 기억하셔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방법들을 좀 자세히 한번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5초 웰빙법이라고 있었죠? 네. 반대편 사용하기, 자세를 수시로 바꾸기, 넥타이와 허리띠 풀어주기, 비타민을 복용하기, 그리고 물을 충분히 먹기.
이렇게 5초 웰빙법이 있었고요. 5분 웰빙법이 있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네, 첫째 계단을 오르고요. 둘째 작은 유머에도 박장대소합니다. 이거 5분 동안 웃으란 얘기인가요? 자, 셋째는 잠시 일손을 놓으십시오. 넷째 사무실에서 자주 움직여주세요. 네, 다음에는 좀 더 긴 10분 웰빙법입니다. 네. 척추 운동을 해야 하고요. 구두 굽을 갈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티타임을 가져야 된다네요. 그래요. 자, 15분 웰빙법도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 전후에 걸어주세요.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잠깐 졸아주는 게 좋습니다. 졸리네요.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시에스타. 네, 이렇게 소개해드린 건강법은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네. 15분도 여기서는 제일 길지만 긴 시간이 짧아요, 아니잖아요. 짧아. 네, 네네. 짧습니다. 저는 잠깐 조는 건강법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추. 그러니까 낮잠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시에스타가 생겨야 될까요, 그러면? 항상 옥시가 주장하잖아요. 네. 네. 뭐 그 외에도 뭐 저는 티타임 이거 마음에 들어요. 티타임 쉬우니까 쉽고 뭔가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좋아하죠. 그런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거 좋아해요.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말이죠. 남는 자투리 시간일 때인데 스마트폰 대신에 자투리 시간 웰빙법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키 씨에게 네,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운영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5초부터 15분까지 잘 기억하셔서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건강은 뭐 두말 해도 잔소리는 아닙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아니죠. 건강 얘기는 하면 할수록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돼. 맞아. 한 번 하면 그냥 귀뚱으로 하고 듣고 넘기는데 여러 번 말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니까요. 자, 3월의 첫 방송이었고요. 저희 어제 3월 1일에는 쉬었습니다. 3월 2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